생명체는요, 같은 종이라도 개체에 따라서 에너지 필요량과 대사량이 다 다릅니다. 보통 생명체가 무거울수록 더 가벼운 생명체보다 대사량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요즘 지하철역도 그렇고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요, 계단에 저런 표지가 많죠. 생활 속 운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오고 올라가면 이제 칼로리가 얼마 소모된다, 그리고 건강한 수명이 얼마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킬로칼로리, 이 칼로리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칼로리가 우리말로는 열량이거든요. 말 그대로 열량, 열의 양이라는 뜻이에요. 열의 양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소모를 잰다? 어떻게 해서 이 열량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소모하는 단위로 쓰이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리라는 단어가요,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된 기록은요 1819년에서 24년 사이에 프랑스 물리학자 니콜라 클레맹이라는 사람이 파리에서 열린 열기관 관련 강의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대요. 그런데요, 이걸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1780년대에 유명한 라부아지에, 산소를 발견한 화학자죠. 이 사람이 열량계를 만들어가지고 기니피그가 숨 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측정을 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요,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여러 개의 통을 겹겹이 배열했고요, 가운데에 실험 동물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다가 이제 얼음을 이렇게 놨어요. 총 10시간 동안 관찰을 했는데요, 10시간 동안 동물이 있으면서 13온스, 약 368.5g의 얼음을 녹였어요. 그만큼 열을 방출한 것이죠. 근데 그동안 동물의 체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부아지에는요, 이렇게 실험 동물이 내뿜은 따뜻한 열기 양을 수치를 태워서 발생한 따뜻한 열과 정량적으로 비교해서 호흡이 결국 연소 반응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는 얘기죠. 제가 앞서서 그 세포호흡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라부아지에는요, 열을 일종의 원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던 물질을 칼로리크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칼로리크에서 칼로리가 유래했어요. 음식의 열량은요, 현대식 열량계 안에서 음식을 태우면서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열이 나죠? 그 열로 물을 데우고 있잖아요. 온도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양의 음식이 타는데 물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재는 거예요. 저런 기구를 이용해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제 공식에 집어넣는데요, 음식 속에 있는 에너지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먼저 물의 질량, 다음에 물이 상승한 온도 곱하기 4.2, 그 다음에 그거를 음식의 질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음식 1g을 태웠는데 부피가 13제곱cm, 10g이죠. 그 물의 온도가 섭씨 15도 올라가면은요, 음식에 있는 에너지량은 10 곱하기 15 곱하기 4.2가 되겠죠. 분모가 여기 되니까 의미가 별로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630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단위는 주울이에요. 그런데 1주울은 0.239 칼로리거든요. 바꿔서 말하면은 1칼로리는 4.2주울쯤 됩니다. 가상의 음식으로 계산한 630주울을 칼로리로 환산하면 대략 150칼로리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즉시 몸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1g에 약 4kcal, 단백질도 약 4kcal. 반면 지방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 저장이잖아요. 1g당 9kcal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몸의 대사량은요, 활동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죠. 가만히 쉬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는 당연히 대사량이 낮죠. 이런 거를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쉬고 있는 동안에는 몸은 비교적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죠. 심장과 폐, 또 뇌와 같은 아주 중요한 기관이 적절하게 사용할 그 정도 에너지만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대사량은 보통 24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으로 계산합니다. 대사량의 단위는요, 칼로리도 쓰지만 주울이라는 것도 쓰거든요. 1칼로리는 4.2주울에 해당합니다. 생명체는요, 같은 종이라도 개체에 따라서 에너지 필요량과 대사량이 다 다릅니다. 보통 생명체가 무거울수록 더 가벼운 생명체보다 대사량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는 쥐보다 대사량이 훨씬 크죠. 동물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를 공급해야 될 세포가 많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 몸집은요, 대사량과 얼추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사량이 큰 동물은 산소를 각 세포에 효율적으로 전달해야만 해요. 조류와 포유류는요, 파충류와 양서류는 어류보다 대사량이 큽니다. 이런 대사량의 차이는요, 해부학적 구조에도 반영되어 있어요. 인간을 포함하는 포유류와 그리고 조류의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이에요. 복잡한 순환계가 산소가 풍부한 피와 부족한 피를 딱 분리하죠.
양서류와 대부분의 파충류는 심장이 이심방 1심실 구조입니다. 산소가 풍부한 피와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피가 서로 섞인다는 단점이 좀 있죠. 어류의 심장은 1심방 1심실 구조예요. 산소가 부족한 피를 아가미로 보내서 산소를 공급한 뒤에 다시 몸으로 보내는 겁니다. 처음부터 태어난 김에 생물 공부라는 책이 잡혀 있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그림들은 다 이 책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이 책에 있는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요, 생물은 그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면 좋은데 그림만 딱 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그림을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을 봤더니 그림이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그림들이 과학의 기초 지식과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줘요. 그리고 아주 명쾌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순서대로 다 안 보고 그냥 관심 있는 거를 심심풀이 삼아서 펼쳐서 봐도 그림만 보고 이렇게 있으면 흥미가 생기고,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게 돼요. 흥미가 생기니까 글을 더 읽게 되는 거죠. 책에 있는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재밌네 느끼다가 자연스럽게 사실을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제가 응생물학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잖아요. 느끼는 과학이거든요. 일단 최대한 문턱을 낮춰서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서 재미를 주고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이 생겨야 말을 듣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태어난 김에 생물 공부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 이 책의 추천사를 유명한 분이 썼습니다. 곽재식 작가께서 썼거든요. 제가 추천사를 보다가 인상 깊게 읽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응생물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담겨있는 정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과학의 기초가 차근차근 쌓여 있어 튼실한 기반을 다져준다. 그게 그 이야기였구나 라고 깨우치는 즐거움이 가득해서 부담 없이 들러볼 수 있다. 이 책의 성격을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